강의는 제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모두 여기와 해당된 내가 특강을 한번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양 문화의 뿌리, 그러니까 동서문화의 뿌리, 동양과 서양이 사상이 다 있고 철학이 다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뿌리가 다른가, 그래서 그 뿌리가 달라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지 열매까지 이렇게 다르게 되는 그 연유를 한번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장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거기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동양인의 세계. 동양인의 세계는 거기 제가 메모한 것처럼 첫째 하나의 세계다. 하나의 세계. 그럼 하나의 세계라는 게 뭐냐? 되게 서양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알겠죠? 서양은 두 개의 세계예요. 대표적으로 기독교 같은 세계관은 두 개의 세계죠. 지금 이 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세계.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속죄를 하고 살 때는 속죄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천당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저는 여기서 동서양을 비교하면서 어느 쪽을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차이점만 좀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은 이제 하나의 세계다. 대개 이제 제가 메모한 것에 따르면은 우선 태극 하나, 태극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 세계는 지금 태극의 세계예요. 근데 하나로, 그 다음에 흔히 태허일기라고도 하죠. 허에서 여기서 비었자인데 비었다가 아니라 아무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는 가장 큰 허기. 그러니까 큰 기죠. 그래서 일기. 이 얘기가 이제 동양의 가장 근원적인 세계죠. 이것을 이제 조화적으로 얘기한다면 태화라고도 그래요. 큰 조화. 이것은 이제 하나의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양의 하나의 세계를 이렇게 도표화해 보면은 이렇게 원의 세계죠. 원은 하나죠. 근데 이제 두 개의 세계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세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서양적 사고방식은 여기는 현세, 여기선 내세, 후세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직선 상향식으로. 그 세계가 그런 세계죠. 근데 동양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갑니다. 쭉 가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다시 돌아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죠. 이게. 이런 세계가 동양의 세계인데 이 세계는 어떠한 사유 속에서 어떠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계관이 형성됐냐 하면은 식물학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 씨가 이렇게 떨어졌어, 땅에. 근데 이 복숭아 씨가 발화를 하죠. 이렇게 발화를 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돼. 그러면 최후로 다 자라가지고 다 자란 끝에서 또 복숭아가 열리죠. 그러면 이 열리는 복숭아는 이 나무 끝에 그대로 있으면은요 건강하지 않는 씨예요. 죽은 씨예요. 반드시
이 복숭아 나무를 떨어져야죠. 거기서 떨어져야 해.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지냐면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그래서 이것을 생이라고 하죠. 생. 그리고 땅에 떨어진 복숭아 씨는 땅에 그대로 있어버리면요, 이것도 건강한 씨가 아니에요. 곧 죽은 씨예요. 그래서 이 떨어진 씨는 바로 이렇게 올라가야 해. 싹을 다시 틔워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흔히 그러죠. 이 씨가 그대로 있어버리면 이제 썩은 거죠. 죽은 거지. 그런데 살아있는 씨는 이렇게 올라가요. 다시 싹이 나가죠. 이것을 성이라고 그래요. 자,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건 생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성이다. 그래서 생성이죠. 생성 하니까 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의 세계관, 생과 성이, 생성이 하나로 조화되어 있는 그런 그 세계, 이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하나의 세계다. 이것이 아주 특징적인 것이죠.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모든 지금 사유들이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세계가요, 두 번째 세계는 조화의 세계다. 조화의 세계. 그 메모된 것을 보면은요, 음양으로 조화되어 있죠. 음양.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양은 변하고 음은 합합니다. 양변 음합. 성합, 변합, 그렇죠.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변화 그러면 항상 이 두 가지의 그 단어 보면 하나는 양, 하나는 그래요. 그래서 양변음합이거든요. 그러면 양성은 자꾸 변화를 줘요. 변화에 가면 음성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키워내.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이렇게 여자들한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시해가는 것은 이것은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대시하면 왜 이렇게 찝찝거리냐고 요걸 것이 아니야. 이것이 자연 법칙이야. 그러지 않으면 이루어지들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이 변하면 음은 그것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합해. 양변음합.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천지조화죠. 천지조화요. 흔히 이제 또 이것을 1월이라고 그러죠. 1월. 해와 달. 이 해와 달을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무슨 자가 되냐면은 역자가 돼요. 예, 이것은 1월이 합쳐진 것이거든요. 역자가. 그러면 이것은 변화는 변화 역자죠. 변할 역자, 바뀔 역자, 바뀐다 역자예요. 이 유명한 그 경전이 지금 이건 사서입니다만은 또 삼경, 사서 삼경, 이보다도 더 고차적인 경전이 이제 삼경인데 그 속에 이제 주역이 들어가죠. 주역, 희경, 서경. 그 중에서도 역경이라는 것은 아주 수경이요. 경전 중에 경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수경이라, 머리 숙자. 수경이라고 그러죠. 수경. 이게 역이에요. 역경. 우리 경전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읽어간다면은 우선 사서 딱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경 있고 서경. 그 다음에 시경 있고 주역. 주역이 이제 최고죠. 최고. 그런데 주역에서부터 모든 것이 발상이 되어 있어. 이 경전이 거기서부터 뿌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화인데 1월이 조화죠. 어떤 점에서는 이제 조화의 세계. 두 번째요. 조화의 세계. 그럼 이것을 도표화해 본다면은 이렇게 되죠. 아이고 이게 잘 안 닦아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이제 조화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이것이 이쪽이 이제 양이에요. 이쪽이 양이에요. 이쪽이 음이고. 예. 지금 양이 여기서부터 자꾸 시작이 되죠. 쭉 이렇게 커. 중간쯤 되면 이것이 이제 동쪽이야. 중간쯤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완전히 다수운 기운이 지금 계절로 보면 요쯤 왔겠네요. 그렇죠? 양이 조금 이렇게 많을 때 지금 상당히 더워요. 뭐니? 그럼 이것이 이제 양이 완전히 차면은 이것이 이제 여름이겠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여름, 여기는 이제 춘이죠. 여름 거시기로는 춘, 봄, 춘하. 여기는 이제 보면은 남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되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양이 이제 거기서부터 음이 딱 시작이 되잖아요. 음이 시작이 되죠. 이렇게. 그래갖고 점점 커져. 그래서 여기쯤 되니까 이제 가을이 되네. 가을.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 와요. 이렇게. 이게 이제 서쪽이죠. 서쪽.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다시 여기에 이제 음이 이제 극대가 돼. 음이. 그러죠? 여기 음이 극대가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겨울이에요. 계절로는 이제 방위로는 북쪽이 되고. 네. 그래서 이 하나의 세계가 변화해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이죠. 지금 이걸 보면은 우리 태극기인데 태극기를 이렇게 딱 보면은요 무엇이 생각이 되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죠? 그 뭐냐면은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또는 추나추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이것이 지금 동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가요, 뭐냐면 그냥 우리 동양의 세계를 그대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우리 태극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금 태극이고 건곤감리로 이렇게 괴로 이렇게 딱 건곤감. 이 우주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 어떤 물질, 사물 또는 성질, 이를 건곤감리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죠. 건은 양이 3개. 그 다음에 음은 음료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거 남이네. 남. 이렇게 이제 지금 태극기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아니구나. 여기가 지금 수지요, 수. 이렇게 지금 이거하고 조금 달라요, 형상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거 화는 이렇게 건곤감리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태극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양새는 조금 태극기는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제 건곤감리가 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태극기인데 태극기가 하나의 색이기 때문에 이 원을 어떻게 잘랐냐면 S자로 잘랐어요. S자로. 근데 만약에 이것을 두 개의 색으로 한다면 이렇게 직선으로 잘라져요. 그렇지? 이제 두 개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의 세계가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두 개의 세계를 S자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S 곡선은요, 여기서 이제 곡선이 S 곡선이요. S 곡선을 잘랐는데 X 곡선은 동양에서 제일 아름다운 곡선이에요. 이게 제일 아름다운 곡선. 왜 아름답냐? 왜 아름답냐 하면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다. 생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름다운 것은 뭐냐? 아름다운 것은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이것이 아름다운 거. 대개 보면 미스 코리아 심사를 한 사람들이요, 좀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해. 그래서 거기 뭡니까, 여기 참가한 사람들 보면은 아주 예쁜 처녀들이 오잖아요. 한참 그 몸매가 막 아름다울 때. 그래서 이제 심사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심사한 사람들한테 물어봐. 어째서 저기가 미스진이요? 어째서 저 선이요? 그 사람은 어째서 미요? 하고 물어봐. 그러면은 애매해요, 대답이. 아이, 아름답지 않아? 그러면 또 섹시하지 않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그 아가씨가 아름다워. 그런데 왜 아름답냐면은 S곡선이 분명해. S곡선이. 그러면 S곡선이 분명하다는 것은 섹시하다는 것이 아니야. 활활 발발하다 이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S곡선은 건강곡선이다. 건강곡선이다. 이 건강하다는 거, 이 자체가 동양에서는 참이에요. 신이에요. 또 이것이 변화해서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선이 되고 미가 돼요. 이 진이 따로 있고 선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돼서 진선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선발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왜 아름답냐? 그러면은 섹시하고 뭐 예쁘고 이게 아니고 건강하다. 저 사람은 건강하다. 건강하기 때문에 S곡선이 분명하다. 발발이죠. 활발.
활발. 그냥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점점 S곡선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S곡선이 없어져. 그렇잖아요? H곡선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A곡선이 되고. 점점 그 활발한 그 생명의 기운이 이제 퇴색돼 가는 것이. 예, 그래서 이 동양의 그 S곡선이라는 것이 서양의 그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동양의 태극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S곡선 때문에 이건 건강곡선이요. 아름다운 곡선이고. 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건강하고 생명적인 거, 이것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조화의 세계다. 또 여기서는 가치의 세계, 제가 메모했죠. 가치의 세계다. 여기에 이제 진선미다. 진선미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 가치. 지금 동양의 세계는요, 하나의 세계고 조화의 세계고 가치의 세계다. 진선미의 세계. 이 세계 속에, 하나의 세계 속에 진선미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을 흔히 소우주라고 합니다. 작은 우주. 작은 우주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 진선미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자체 속에. 그러니까 우리 자체 속에 진선미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해요? 우리 마음속으로 쭉 들어가 보야 해요.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그러니까 마음속의 마음, 마음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현상적으로 지금 막 살아가는 마음이 하나 있다면은 그 마음을 다시 뚫고 헤치고 다시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해요. 들어가면 무엇이 나오냐면은 본성이 나와요. 본성. 이것을 우리는 흔히 동양의 본마음인데 이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좋은 마음이죠. 좋은 양심, 좋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사는 것은요, 남 비유도 좀 맞추고, 또 남에게 조금 뭡니까, 내 비유도 좀 맞추고, 본능에 좀 맞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상적으로 살아가는 마음은요,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지 않아.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누구나 그 마음을 뚫고 다시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면서 살자 하는 것이, 특히 우리 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양심. 그래서 마음속의 마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선미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어지린자. 어지린자가 이제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이 어지린자를 흔히 사랑이다. 사랑음이죠. 이것을 이제 어째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냐, 또는 시라는 말이 나와요. 시라는 개념이 있어. 이 어지린자에 어짐. 인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이게 이 두 사람이 이게 하나 사람 인자에다 두 인자도 되고 따로따로 띄어서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러니까 어지린자는 사랑이고, 시는 뭡니까? 사랑의 결실이요. 시는 복숭아씨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복숭아씨가요, 사랑 없이는 열매를 열지를 않아요. 사랑은 양변음합이죠. 양이 변해서 가서 음이 합하는 것이니까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거부해버리면 열매가 열어지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시고, 사랑의 그 어떤 넓은 개념으로서는 어지름이에요. 넓은 개념.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두 사람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이 어지름자다. 근데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가 있냐면 이것이 뭐냐, 이게 플러스가 뭐이냐, 합쳐진 것이 뭐이냐. 예, 모래하고 모래를 합치는 것은 시멘트예요. 시멘트가 없으면 합쳐지들 않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은 무엇이 들어가야만이 합쳐지냐면 이게 사랑이 들어가야 해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거지른 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랑인 자. 그 진선미죠. 우리 인간 속에서 지금 전부 찾아내는 것이죠.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양양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자예요. 양하고 플러스 나예요. 나라는 것은 뭐냐, 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사랑의 본질을 참 마음 속의 마음, 나예요. 이 양자는요, 크다는 뜻도 있어요. 양이 크다는 뜻도 있고, 이게 뭐냐면 양양자인데 양의 뿌리, 양이 이렇게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양의 아름다운 뿌리예요. 도경이죠, 도경. 지금 도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속의 마음을 나가 잘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 의로움이죠.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치기 위해서 드러냈어. 유관순 누나가 애국을 위해서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의로움이죠. 전부 무엇에서 이 나라는 어떤 이 참 나라는 존재 속에서 이렇게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양의 세계는요, 거기다 제가 메모를 했죠. 하나의 세계다. 거기다 이제 뭐 태화 뭐 이런 얘기도 써놓고 내가 그랬습니다. 급히 하느라고. 그 다음에 변화의 세계다. 변화의 세계는 제가 S곡선으로 이제 음양을 잘라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음양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어. 그 다음에 그 세계는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진선미의 가치가 다 들어있다. 동양은. 그래서 동양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누가 대표적으로 왕양면 선생이 그랬어. 왕양면 선생이 저 위에서 이렇게, 위 건물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광장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혼자 중얼거렸냐면은, 저 광장에 저렇게 태극들이 저렇게 우글거리고 있구나. 태극들이 많이 모여 있구나. 막 오지금 그렇게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마음속에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전부 양심 덩어리들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그 안에 진선미가 다 들어있는 선의 실체들이죠. 선의 실체, 성선의 실체들이에요. 우리 인간. 그래서 참으로 휴머니즘, 참 휴머니즘. 그러니까 참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행위로서, 우리가 사는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본질로서의 휴머니즘, 인본주의. 이게 지금 동양에 있다. 우리 철학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막 우리 동양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덕 같은 거, 이 덕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덕은 원래의 글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고들직자에다가 마음심자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이 덕자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덕은 고들직자에다가 마음심자, 직심이죠. 이것이 원래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워놔서 그래요. 넉사자 여러분 눈목자죠. 이렇게 돌려놓으면 눈목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이고, 그러면 이것만 이제 후에 붙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왼발 걸음, 착자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착자. 왼발 걸음. 이쪽에다 붙이면 오른발 걸음. 착자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올로든 마음을 실천한다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본래 글자에는 이것이 없어. 그래서 이 고들직자에다가 마음심자. 그래서 올곧은 마음이죠. 덕이. 그러면 올곧은 마음은 양심이나 똑같아. 아까. 그래서 이것은 선한 양심이 드러나서 실천으로 드러나니까 그것을 개념을 확실하게 위해서 왼발 걸음 이 착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덕자입니다. 그러면 이 덕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올곧은 마음이에요. 덕이. 모든 가치, 이 가치 중에 가치죠. 가치 중에 어지린자, 덕자, 이 가치 중에 가치죠. 동양에서. 이것이 전부 어디 있느냐? 우리 속에 있다. 그런 얘기죠. 흔히 우리가 이제 그 효 같은 거, 효도 보면은요, 지금 어렵게 효 개념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늙은이 노자예요. 요것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들 자자를 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자자를 위에다 붙인 게 아니라 밑에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늙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업고 가는 모습. 업고 가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의 효는요, 애초에부터 자식은 부모를 업고 모시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좀 깨져버렸잖아. 그래서 효도의 개념은 어디로 가냐면 근본 하나의 근원을 모시는 거예요. 모시고 받든 거예요. 근원을 모시고 받들어. 그러면 이 근원이 뭐냐 하면은 조상이고 더 확대해서 더 나가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우주 자연이에요. 우주 자연. 그래서 조상에게도 제사 지내고 산신령에게도 제사를 지내. 그런데 이때의 조상의 또 우주의 자연에는 이 신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신에게 이제 바치는 것이거든. 제사를 지낼 때는. 그런데 이때의 신은요, 그런 어떤 절대자로서 또는 피조자로서 우리를 갖다가 낳는 그런 신이 아니고 근원이에요.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근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역에 그러죠. 음양을 불측. 음양이 측정할 수 없어. 불측. 이것을 말하여 신이라고 한다. 음양 불축지의 신이다. 음양한 얘기죠. 주역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뭡니까 주님처럼 그런 신이 아니고 또는 그냥 그 뭐야 실제로 이제 막 그 제사 지낼 때 그냥 밤 12시 무렵 가까이 되어서 삼경일 때 오신 신이 아니야. 그때 신이 아니고 그 이 우주자연의 음양조화의 근원이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그것을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상신 아버지가 계시는 곳, 아버지가 실제로 계시는 곳,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그 계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효자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또롱또롱한 내 그 본마음을 양심을 잘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 거기 계신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흔히 이제 이 신을 신이라고 안 하죠. 여기 이제 주역에서는 음양불축지 신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사 지낼 때 그 신은 뭐라고 하냐면은 혼이라고 그러고 혼 또는 백이라고 그래요. 혼백 그래요. 이때 혼은 양신이고 양의 그 기고 양기라고 해야죠. 백은 음기예요. 백은 음기. 그래서 사람이 이제 혼과 백이 이렇게 딱 합쳐져야 이렇게 지금 태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 이것이 부부 아니에요. 그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의 결실이 뭐이냐? 자손이.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면 혼백이 분리가 돼요. 그때 혼은 하늘로 올라가, 양기니까. 백은 땅으로 내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은 거예요. 혼백이 이제 떨어져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시면 그 사자의 그 옷을, 윗도리를 하나, 하얀 윗도리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 올라와서 막 흔들어요. 보셨어요? 네. 그것을 초혼이라고 그래요. 불을 젖자에다가 혼. 그러니까 가신 한 아버지를 차마 못 보내는 그 효자의 그 정,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초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며, 그 초혼 시도 있잖아요. 김서월이. 그래서 이 천입니다. 그런데 많이 이 초혼이 그러면 인정을 하면 이 유교도 종교 아니냐. 근데 이거 이제 신이라고 볼 때 영혼 불멸의 사상이 참 종교의 관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혼백이 이렇게 있어갖고 하늘로 가고 땅으로 가지만 그 영혼이 있을 거 아니냐. 예. 우리 동양에서는요, 영혼이 있다고 하질 않아요. 어느 동안 있다가 없어져요. 언제까지 있냐? 이 백이, 혼백이 4대까지 있어요. 4대까지. 여기 얘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얘기. 그러면 이제 4대가 뭡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요. 고조까지.
그래서 고조까지 방치사를 지내요. 방치사를 지낸 게 고조까지. 그 옛날에는 막 지냈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그것을 그냥 며느리가 들어와서 즐겁게 지냈어. 근데 요새는 안 되죠. 어림없죠. 왜냐하면 사회가 바뀌어서 별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대 봉사라고 그러죠. 4대 봉사. 그래서 동양에 이런 친선미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진도가 좀 나가야겠네요. 지금 동양의 세계 이 얘기 하다가 상당히 지났는데, 그 다음에 동서철학의 발상 배경 이쪽이라 달라요. 철학이라는 것은 모든 문화의 그 근원적인 사유 아닙니까? 그러죠? 뭐 철학과의 그 특별한 어떤 학문이 아니고, 철학이라는 것은 모든 사유의 근원, 바탕, 이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철학이 뭐야? 윤 대통령 철학이 대체 뭐야 할 때 생각 바탕이 뭐야?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철학과의 학생하고 일반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철학과에서는 철학하는 사유하는 방법을 가지고 사유하는 것이고, 일상인들은 사유하는 방법 없이 그냥 사유하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어요. 하나는 방법적 사유, 하나는 그냥 상식적 사유, 이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의 바탕은 철학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철학의 발상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생각의 바탕으로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첫째, 이 사유의 구체적인 철학이 발생한 그 발생지를 보면은요, 서양은 해안 지방에서 발생이 되었어. 그러니까 해안 지대에서 제일 먼저 구체적인 사유의 체계를 세워갔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탈레스가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밀레토스 시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에게해의 밀레토스 시, 밀레토스 섬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에 탈레스가 철학의 아버지죠. 그런데 늘상 이렇게 물만 보고 살았어, 섬에서.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을 뭘로 얘기를 했냐면 물이라고 그랬어. 우주의 근원은 물이다. 그러니까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근리에 탈레스, 밀레토스 시, 에게해 밀레토스에서 탈레스가 우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근리한 것이 뭐냐면은 이 우주의 근원이 뭐인가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다. 왜 물이냐 하면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물들은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고체, 하나는 기체, 하나는 액체. 액체, 고체, 기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 물속에 다 있어. 얼면은 얼음이 있고 고체가 되고, 녹으면은 액체가 되고, 이것이 구름으로 증발되면 기체가 된다. 이 속에 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리하죠. 이런 사고방식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시작이 돼서. 그래서 해안 지방에서 발생했다. 근데 동양의 사유는 어디서부터 발생됐냐면은 황하를 중심으로 한 대륙에서 발생했어요. 황하유역. 주로 이제 누구냐 하면은 여기서는 기원 전으로 올라가죠. 복지
복희 씨가 주요 괴를 그렸죠. 괴를 그려서 아까 그 이것이 괴예요. 이것이 음효, 양효 그러죠. 음효, 양효. 근데 이것을 그린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괴를 그려가지고 이제 주역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효의 괴의 기본적인 요소가 이제 양효, 음효인데 이렇게 딱 붙은 것은 양효. 요거 떨어진 것은 음효예요. 무엇에서 이거 발상해서 이것을 했냐 하면은 성기를 해서 그 착상을 한 거예요.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일이설이에요. 양은 하나예요. 양은 하나예요. 음은 두 개예요. 이렇게. 짝수는 홀수는 양. 그래서 일이설. 그런데 가장 원시적인 발상은 성기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기는 옛날에는 굉장히 숭상의 대상이었어요. 성기는 동양에서. 그래서 지금도 저쪽 오수군방에 가보면은 그 남근을 이렇게 동네 어귀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는 숭배를 해요. 남근 숭배사상. 이것이 동서양 어디든지 다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숭배. 그렇게 이제 동양에서 그렇죠. 이것을 처음에 복희 씨가 이제 했어요. 복희 씨. 복희 씨가 이제 이것을 발상을 했죠. 복희 씨. 여기는요 기원전 아주 수세기 전이에요. 기원전. 그래서 이게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대륙에서 발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생활 방식, 생활 수단을 보면은 저기 해안 지대에서는요 주로 상업이 발달이 되어요. 왜 상업이 발달이 되냐면은 고기를 잡지 않겠어요. 고기를 잡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면 고기를 건져내요. 그러면 거기 그때는 뭐 얼음이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그거를 보유하려면은요 하루 정도밖에 안 돼요. 보유 기간이. 그러니까 건져내자마자 빨리 팔아야 해요. 뭔가 물물을 교환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빨리 어딜 가서 이제 뭐 곡식으로 바꾼다든지 바꿔야 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뭡니까 해안지대에서 어업을 한 사람들은 상업하고 막 통해요. 저렇게 상업. 그래서 상업이 이제 생활 수단이죠. 그 다음에 농업은 이제 뭡니까? 아니 이제 대륙에서는 주로 농업이죠. 그러면 이러한 수단에서 이제 생활의 구체적인 방식은 어떠냐 하면은 상업은 어떤 그 생활 방식이냐면은 이동적이에요. 이동이라는 것은 자꾸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서 이렇게 가지고 다녀서 팔아야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 대형 마트가 있어가지고 딱 이동 않고 있죠. 이동 않고 이제 상업을 한 것 같지만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게 이동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동은 뭐 때문에 이동해요? 안 만난 사람을 만나러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상업의 특징이라는 것은 만난 사람을 또 만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안 사니까. 안 만난 사람을 만나야 팔죠. 그러니까 대형 백화점도 기본적으로는 한 번 왔다 간 사람은 당분간 안 와도 돼. 안 온 사람을 또 만나야 해.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적이라는 말이 거기도 통한 것이죠. 대형마트에도.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은 뭡니까?
농토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딱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해. 그래서 하나의 칼리지를 형성하죠. 그 큰 마을. 그 마을이 이제 칼리지 대학 그러지만은 칼리지가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그 농토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 수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요. 그러한 예를 들어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이동생활, 농업 정착생활 여기에서 중요한 그 차이점이 나와버려요. 뭐냐 하면은 이동생활을 하면은요, 이동을 하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가면은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는데 높은 고개가 하나 있어. 이거 아니면 불편한 게 짝이 없어요. 이것이 고개 또는 막 파도 치는 바다가 있어. 그러면 이동할 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연관이 달라져 버리고. 자연관.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하는 사람 앞에서 이 사는 이 고개는요, 이거 아주 적이요, 적. 그 다음에 이 파도도 적이요. 나를 지금 가로막든가 아니면 죽이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양적인 그 업, 상업, 그 다음에 이동생활 여기에서 이 자연과는요 완전히 인간의 적으로 나타나요. 인간의 적.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적이 짐승들은 지능이 없기 때문에 적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요. 짐승들은. 근데 우리 인간은 지능이 있기 때문에 적을 만나면 당분간 멈춰 섰다가 도전할 것을 생각해요. 정복할 것을. 그래서 이제 정복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발달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연과학은요, 자연을 이용한다고도 하지만은 따져놓고 보면 자연을 정복한 거예요. 자연에 그 힘입은 것이 아니고, 자연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정복한 개념이에요. 이 자연과학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 이동생활에서는 자연과 인간 이것이 논하진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 자연과 인간이 분리가 된 거예요. 인간이 적을 때 적자가 풀렸네요. 한자로 몇 가지 급비스시라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못 썼어요. 예. 종합적도 틀렸고. 예? 종합적도 앞에 실사가 붙어야 나는 급비스신이라고. 요거 붙어야죠. 급히 써가지고 막 오늘 아침에. 그러십니다. 그걸 좀 고쳐 쓰세요. 이렇게 이제 분리적이야. 자연과 인간이요. 그러니까 그 서양에 보면은요, 그 서양의 철학 속에서 보면은 자연과 인간이 거의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오히려 그게 아니야. 동양에서는 인간이 존재하는 하나의 근원, 근거,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 자연을. 그래서 큰 집, 큰 어머니 이런 개념. 우리 뭐 노래 속에서 있고 우리 판소리 속에도 많이 있죠. 그냥 자연에 대한 애찬. 그러니까 큰 어머니 개념. 우리의 진짜 작은 어머니는 나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길러주는 어머니지만은 큰 어머니는 실제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자연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문화의 대부분의 문화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발상에서부터 비롯되는데 하나의 상여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여가 이렇게 나가죠.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상여 그냥 꽃으로 참 이쁘게 단장을 해가지고 마지막 상여를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앞이에요. 여기가 뒤고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여기가 상여 나가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는 그냥 팡파레가 울려. 앞에서는. 옛날에는요 부잣집에서는 수십 명의 기생들을 불렀어. 그리고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나갔어요. 근데 뒤에서는 막 울어. 그야말로 희비의 상곡선이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그쪽에 두 개의 세계관 속에서 그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동양에서는 이해가 돼. 왜냐하면 앞에서 방파레를 올리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곳으로 간 거예요. 마치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좀 대학교 갈 때 우리가 축하해 주듯이 당연히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파레를 올려주는 거예요. 장송곡 속에 그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요, 거기에도 희비가 쌍곡선이에요. 희비가 함께 들어있어요. 근데 뒤에서는요 막 울어. 왜 우냐? 여기 우는 것은 누가 울어요? 유족들이 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자가 우는 것이 아니에요. 유족들이 서운해서 그 우는 거예요. 그 청담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죠. 당연히 여기서는 가야 할 곳으로 가니까 그냥 판판을 올려주려고 마치도 대학에 입학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떨어져서 이제 살아야 하니까 정으로 도저히 보낼 수 없는 그 정감, 이것이 막 이제 그게 이것이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 그 보면은 아까 제가 효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자는요, 여기서부터서는 이제 저쪽으로 가는 저 입장에서는요, 이제 거의 중요시 안 해. 어디를 중요시 하나, 여기가 이제 사는 사람은 이쪽을 중요시 해. 그래서 아버지가 아까 제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죠. 전부 효도의 개념, 이거 보세요. 전부 얘기 속에 나오는. 전부 지금 효도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제사 같은 거 이런 것을 상당히 우리의 그 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풀어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요, 유교를 잘 이해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한다고 또 잡신 섬긴다고 제사 막 거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일부는 남아있어. 근데 기독교에서도 많이 지금 개화되어가지고 아니까, 여기는 하나의 생일 파티와 같은 것이고, 생일 파티 같은 거야. 다져놓고.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지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과학으로 증명해버리잖아요. 과학으로. DNA가 여기 있잖아요. DNA. 6.25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골이 그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조각 줘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하고 이렇게 모셨어요. 진짜 아닌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은 딱하니 검증해버려. 과학적으로 DNA로 딱 조사해보면 딱 나오고 일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선조를 내가
50.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효도의 제1번이.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네. 그러니까 서양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많이 봐요. 이 부부관계나 또는 남녀관계나 이런 것은 운명관계. 근데 이것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대립관계거든요. 대립관계고 음과 양은 이 대립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난이도 요거하고 똑같이 보는데 이것은 대립하면서도 서로 다 기다리는 관계예요. 그래서 대대관계라고 그래요. 대립하면서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 남 이런 관계죠. 서로 다 존재로서는 대립이에요. 대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관계로 서로 보면은 여는 남을 필요로 하고 남은 여를 필요하게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는 관계죠. 그래서 대대관계, 그래 대대관계라고. 네, 그러세요. 그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이런 쭉 이제 사고방식을 한번 보면은요, 서양은 상당히 분석적이에요. 분석적이라는 것은 논아서 보려고 그래, 자꾸 논아서 보려고. 그러니까 논아서 본 개념은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죠. 논리적이고 이성적. 예를 든다면, 총각을 정의를 내릴 때 남자예요. 남자는 남자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논아본단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남자. 그래서 이 꼴이 주어 속에 주어 술부가 이렇게 딱 같아요. 이 꼴 같아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죠. 서양 사고방식. 그러니까 서양 철학 공부하면서 보면은 명쾌해. 근데 동양에서는 좀 이런 것보다도 어디 쪽으로 자꾸 가냐면은 종합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까 총자 이렇게 실사면 붙여야 해요. 종합적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종합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이 계단에서 떨어진다, 굴러 떨어진다 할 때 떨어진다 할 때 공이 계단 플러스 굴러 떨어짐, 이것이 이코르가 성립이 안 돼요. 이 공 속에 계단도 들어가 있지 않고 굴러 떨어진 것도 들어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경험을 해야 해요. 실제 봐야 해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쪽은 서양은 이것이 강하고 요쪽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좀 강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상당히 직관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런 것이죠. 정감적이고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서양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동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서로 다 이렇게 포괄하고 포섭하고 이해하는 게 저희 10만 원 부족하네. 좀 다음에 줄게. 그래. 예,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포괄적이고. 그런데 서양에는 정확하게 여기는 이제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중요하지만 거기는 계산이 철저해요. 계산이죠. 그래서 굉장히 계산적이죠. 이쪽에는 이제 포용적이야. 동양에는 상당히. 그래서 화해적이라고 그러죠. 거꾸로.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저쪽에 서양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이에요. 개인적이고, 우리 동양에서는 군집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농토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보고 살아야 해. 농토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농업생활에서는. 그러니까 미우나 거우나 살아야 하니까 군집적이니까 이해를 해야 해요. 조금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못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이해를 하는 거야. 조금 부족해도 그냥 참아 넘기고 그냥 그런 쪽이죠. 근데 훨씬 요새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요, 동네 할아버지가요 파출소 순경보다 더 무서웠어. 그리고 어머니가 뭐라고 우리를 나부리냐면은, 야, 동네 사람이 욕한다. 너 그렇게 살면은 동네 사람이 욕해. 파출소에서 순경이 잡아간다가 아니요. 동네 사람이 욕한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을 보면은 훨씬 편해요. 개인적으로 살 때. 아파트 살면 옆에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동네에 살 때 인사하고 가면 거의 혼났어. 그래서 동양에서는요, 계자를 보면은, 계자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한테 사람이 굳어버린 거예요. 굳을 것자, 사람이 굳은 것이 계자예요. 사람이 굳은 것은 뭐예요? 시체예요. 사람 아니에요. 시체지. 혼자 사는 것은 도플장군은 시체다.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죠. 동양에서. 그 다음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삶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서양은 원자론적이에요. 모든 사물의 근원을 원자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서양은 원자적이요. 가장 근원적인 거. 근데 여기는요, 대일 가장 큰 이것이 대일이 뭐냐면은 기예요. 기. 가장 큰 기, 하나의 기로 이렇게 본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그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다 나온 그 형제간을 뭐라 그래요? 동기라고 그래요. 동기. 기가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뭡니까? 이 대한민국 그 사람을 원래 지금은 동포 개념이 없지만은 동포라고 그랬어요. 동포. 한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동포 또는 동기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 개념이 훨씬 옛날에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계자가 이제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서양에는요, 생사가요 뚜렷해. 그리고 생사를 개념이 그냥 구체적으로 생은 생이고 사는 사예요.
근데 동양에는 원래 제일 처음에 이제 주역의 근거를 두고 보면은 동양에는 생사 개념이 없어요. 나고 죽고 낳고 이런 개념이 없고 가고 오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왕래 가고 오고 그러니까 아까 원에서 보면은 원에서 출발해서 이것은 가고 다시 돌아오니까 오고 가고 오고죠. 그 개념이 주로 있지 생사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동양에서의 죽음 왕래는요 상당히 낭만적이에요. 낭만적이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운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서양처럼 그렇게 기독교 같은 위안의 종교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영원히 이렇게 그렇게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고 오고 있어.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학문도 특징이 있어가지고 서양에는 자연과학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배웠죠. 자연과학. 서양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원자론적 자연과학. 또 거기서 계산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학이 발달돼요. 수학. 뭡니까? 피타고라스 아주 기본적인 사람 아니에요. 피타고라스 같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수학을. 근데 수학은요, 논리학이에요. 논리. 그러니까 지금 수학은 이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버티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잖아요. 이것은 수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산수라고 하지. 산수.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이제 미적분 나오고 뭐 인수분해 나오고 뭐 이렇게 가서 대학교 딱 가면은요 완전히 수의 철학이 나요. 수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수학과에서 막 계산 잘하고 막 물론 잘하겠죠. 수학과 나오면. 그런데 수학이 원래는 논리학이에요. 그래서 점이 뭐이냐, 선이 뭐이냐, 일이 뭐이냐, 일이 뭡니까? 뭐 물어보면 복잡하죠. 대답 못하죠. 해도 일이고 달도 일이고 나도 일이고 너도 일이고. 예, 그 일이라는 개념은요 하나인 것은 무수히 많지만 하나라는 개념은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 2, 3, 4, 5, 6, 7, 8, 9, 10 이것은요 숫자의 구체적인 어떤 양사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논리적인 형식이에요. 내가 사유하는 형식. 그러면 동양에는 1, 2, 3, 4 이것 대신에 뭐를 했어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런 걸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안 만난 사람 만나가지고 상업적으로 살아야 하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철저한 계산이 필요해요. 그것이 철저한 계산은 뭐냐면은 평화를 갖다 줘. 계산이 철저하면은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안 싸우려고 방법이 철저한 계산을 안 돼도 그냥 이해를 해버려요. 동양처럼. 폭발적으로. 그래서 살아야 하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든가 아니면은 그냥 철저하게 계산을 하든가. 서양 계산적이고 동양은 윤리적입니다. 윤리적이고 정치학, 윤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죠. 그래서 동양에는 이런 유교도 나오고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양에 이렇게 보면 동양의 그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주로 혈연이에요. 혈연. 혈연적이고 서양은 가족이 뭐냐면은 가족 개념이 인연인적이에요.
인연적이에요. 그래서 현연과 인연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사고방식. 그러니까 전부 뿌리가 아까 그 도표에 나온 것처럼 개인주의, 뭐 발상지가 뭐 해안지대, 그다음에 대륙, 여기하고 연결이 전부 다 사고방식까지 이렇게 되는데 가족 문제까지도 연결이 돼요. 동양은 현연적이라면 서양은 인연적이다. 자, 그러면 현연적일 때 가족 개념은 거기는 없어요. 상당히 그 내부 구조가 복잡하죠. 현연은 인연을 여기다 쓰죠. 인연과 혈연, 동양은 굉장히 혈연적이죠. 근데 지금 많이 깨져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생활의 그 패턴이 바꿔지기 때문에 산업사회가 오니까 전부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직장 따라서 가니까 가정에서 농촌에서 이렇게 농토를 중심으로서 이렇게 딱 모여 살지 않고 그냥 그 직장을 따라가 버리니까 내 직장이 울산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주 살면서도 울산을 가야지 뭐 별돌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소가족 제도가 되죠. 그래서 동쪽에서 보면 이것이 대가족적이에요. 농업에서 이루어지는 대가족적이에요. 아직도 지금 소가족과 대가족의 그 갈등 속에서요. 지금 많이 그 처해 있어 우리도.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소가족적이요. 그래서 이 저쪽에서 보면은요, 아주 대가족에서는 가족을 굉장히 가족 중심이죠. 근데 저쪽에서는 부부 중심, 뭐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지금은 이제 많이 추락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원래 아버지라는 글자가요 가정의 원래 동양의 가정의 법은요 몽둥이였어요. 몽둥이. 이 부자가 원래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지금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몽둥이. 그 몽둥이가 뭐였냐면은 지팡이. 지팡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아버지는 가정의 통솔자예요. 통솔자를 이런 그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이것을 몽둥이로 이렇게 생각. 그래서 가법은 이 몽둥이야. 그 이제 문서화된 어떤 성문법이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뭡니까 얘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이따가 내가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요, 이것이 이제 여기는 혈친. 혈친이 굉장히 여기는 중심이 되죠. 혈연적인 거. 여기는 저쪽에는요, 그냥 그 인연 관계. 인연을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사회적인 선배, 어줍잖은 선배, 또는 직장의 어떤 그 상관, 어줍잖은 그런 관계로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회. 여기는 철저하게 혈친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생산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아들 출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해요. 저쪽에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요. 출산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생산이 제일주의고 제일주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산이고 실제로는 부부의 그 사이는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게 옛날에 그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어머니 살았던 것은 늘 그래. 지금 저 노인네들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그래 다 우리 집 양반 어떻게 다 만나고 살았는가 다 기억이 안 나. 그냥 그 주어져서 산 것 같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아들 낳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첫째요. 그러죠. 개인적인 뭐 사랑이니 뭐니 이것은 뭐 그때는 별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서양의 문제는 아이보다도 그 부부관계, 부부적인 그 관계가 제1번이죠. 뒤집어져 거꾸로 되는 것이죠. 아들 낳는 것은 두 번째고 그 부부적인 어떤 그 정적인 관계가 제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양에서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가족이 전부 가족 동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함께 살아야 하니까. 근데 서양에는 가족 동의가 필요 없어. 거의 필요 없어. 자기 둘이 합의하면 돼. 동양의 대가족에서는 순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결. 왜 그러냐면은 피의 그 역사니까. 피의 그 어떤 구성체니까. 순결. 여자들의 순결. 그럴 수밖에 없죠. 나무 피가 들어오면 그것이 가정이 깨져버리니까. 근데 서양은 그게 아니야. 순결 그것도 그냥 두 당사자가 합의하면 돼. 합의하면 끝나버려요. 훨씬 편하죠, 살기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양에는요, 노인 부양. 이것은 아주 의무적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 부양. 그런데 서양은 의무적이 아니에요. 선택적이요. 그냥 모시고 싶으면 모시고 모시지 않으면 그냥 보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오히려 집에서 이렇게 모시고 살면은 어른들도 더 불편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눈치 보여져. 그냥 마음이 편치를 안 해.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나도 마찬가지고 이미 늙어서 이제 마지막 가야 할 장소를 지금 구상해 놓고 있어. 아들하고 관계없이. 아마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아주 벼르고 있겠지. 늙으면 이제 어디로 보내야 한다 하고.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는 그래서 옛날부터 종법제가 뭐냐면은 대가족제를 종법제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전부 가통적으로 이렇게 함께 한 가족으로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그래서 종법이라고 한다면 종법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계약법이요. 그냥 서양은 계약적이죠. 계약적. 그러니까 이혼이나 결혼이나 전부 계약금이 성립이 돼. 계약금만 있으면 돼. 부자관계의 효친 문제도 전부 계약적이에요. 돈으로 전부 해결을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비정하죠. 비정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사회의 그 형태하고 지금 변화가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농업 생활을 해서 정착 생활을 하고 정착 생활을 하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감싸는, 이해하고 포괄하는 포괄적인 정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해도 그냥 감싸주고, 또 아들이 잘못해도 감싸주고. 그런데 요새는 거의 이제 그 뭡니까, 사회의 형태가 전부 산업화되어 가지고, 산업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산 그 직장, 그 생산하는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구성이 달라진 것을 산업사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산업사회는 전부 일자리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일자리를 따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직장이 더 중요하고, 왜냐하면 직장이 내 삶을 유지하는 기본 바탕이니까. 직장 상사가 또 직접적인 어른이고, 직장 상사의 말이 법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반면에 가정은 이제 멀어지고, 아버지의 권위도, 왜냐면 나하고 직접 삶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 하나의 인간 관계로서 있지. 이해를 해야 해요. 어쩔 도리가 없어.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 나이가 60, 70, 50, 60, 70, 80 요리가 지금 과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신적으로는 지금 혼란이죠. 혼란 상태에 있죠. 우리가 옛날에는요, 그 어른이나 아들이나 젊은이나 살기가 편했어. 딱 정해져 있는 그 어떤 그 룰이 있어버리니까. 어떤 점에서는 또 이런 얘기하면 사상적으로 타박하려는가 몰라도 공산주의가 살기가 더 편할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딱 짜놔버렸으니까, 사는 방식. 근데 민주주의는 자기가 자기 선택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유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딜레마. 그야말로 참 양면에 참 혼란이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1930년대 금유럽에 변산에 채석강 옆에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큰 마을이. 옛날에는 마을이 다 컸어요. 왜냐하면 농토가 크면 마을이 크고, 농토가 적으면 적고. 거기에 이제 큰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처녀 총각이 둘이, 이제 여러 총인데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해요. 그런데 아주 깊이 연애를 했죠.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여자 집은 가난해. 아주 가난해. 그리고 이제 집안도 전통적으로 양반 집안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따졌죠. 남자 집안은 부자예요. 그리고 양반 집안이에요. 그래 둘이 결혼을 하려고, 둘이는 좋아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은수같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정에서 특히 부모들의 동의 없이는 어려워. 왜냐하면 가족 제도니까, 대가족 제도. 요새 같으면 뭐 간단하죠. 말 안 들어. 그냥 웃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이, 그 결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냥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런 데서 많이 죽고 살고 있습니다. 자살도 오고 막 그랬어. 그 멍청하게 산 거죠, 지금. 어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저 부모가 이제 안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시킨 거예요. 억지로 시킨 거예요. 세면도 있고 그래. 그래 놓고는 남자 집 어머니가 무슨 꼼수를 쓰냐면은 남자는 이제 서울로 보내버려. 그래가지고 연희 전문대학을 보내버렸어. 네가 빨리 출세해버려. 그러면은 시골댁이 네가 스스로 찰 것이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든지 아들을 그 애기 임신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전주로 나와서 막 한약방을 돌아다니고 막 약을 사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만삭이 돼서 다 형태도 다 있는 거. 그 어머니의 그 극성으로 그 아이가 죽어 뱃속에서. 그래갖고 나버려. 그 어머니는 지금 목표 달성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요 2중 3중으로 그때 참 인간적으로는 참 요새 같으면 어림 턱도 없죠. 견디고 살아야지 어때요. 그 억울한 것을 다 말로는 표현 못하고 죽은 아이를요 그냥 몰래 핏덩어리를 싸가지고 채석감 그 위에 거기에다가 그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탕을 손으로 파갖고 거기다 묻어서 봉분을 만들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미친 생활한 거예요. 미친 척하고 그 묘지 옆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미친 여자니까 탄을 안 하겠지. 탄을 하지 말으라고 그랬겠지. 그리고 밤에는 이제 그 아기 무덤 옆에서 자고 낮에는 배고프니까 나와서 그 바다에 턱 들어가서 낙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낙지를 안주로 삼아서 그때부터 소주를 먹기 시작해요. 대두병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인과 응보여 그 남자가 잘 될 리가 없어요. 그 대학 나와가지고 뭔가 하여튼 새 여자를 만나가지고 뭔가 직장을 만들어가지고 잘 사는 것 같이 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쫄딱 망해. 망해가지고 다시 그 시골로 오는 거예요. 시골로 오는데 그 남편 아내도 다 떨뜨려. 하는데 와서 보니까 옛날 그때 정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친 여자로 이렇게 막 바닷가에 산다고 그래. 낙지 잡아서 술만 먹고. 그런 게 뭔가 그래도 인간이라.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가서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얀 소복을 하고 항상 그렇게 점잖게 있어. 왜냐하면은 그 애기 무덤을 지켜야 하니까. 그때도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기서 와. 근데 이제 소주하고 이제 낙지를 마침 잡아서 가지고 같이 한잔 하려고. 저기서 와. 그래 반가워서 반갑게 만나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도 양심이 있으니까 둘이 만나서 소주를 한 잔씩 해. 그러고는 그 여자가 그 부인이 옛날에 우리 연애할 때 이 수영도 재밌게 했잖아. 우리 수영 한번 할까? 그냥 유인해서 같이 죽어버리려고. 마지막 한이야 그게. 한 마지막 둘이 간 게 한이야. 그래서 그냥 남편 근데 얼마나 수영을 잘하겠어요. 몇 년을 바닷가에서만 살았는데 남편 목을 확 감아 채가지고는
물속 깊이 들어가 깊이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남자는 가스로 떠가지고 그 고깃배 그렇게 고깃배 그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막 살려냈어. 근데 여자는 죽어. 그래서 그 남자는 이렇게 얼싸안고 막 이렇게 바닷가로 온 거야. 석양 무렵이야. 똑같아. 아니야, 그냥 황혼이 물들 그 무렵. 되게 가을 4시, 5시가 자살하는 시간이 그때가 제일 많이 자살한답니다. 자살한 사람들 통계를 보면은 가을 황혼을 치는 무렵. 황혼이 이렇게 지면 자기의 심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된다는 것이지. 이제 제 해가 떨어지니까 이제 인생도 허무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래갖고 자살을 많이 한대. 근데 아마 그 작가도 이제 그 무렵에 이제 근데 그 여자는 죽어가지고 이제 물결에 쉽게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나와 있어. 시체가. 근데 그때 그 어부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시름 없이 그 남자는 이제 걸어 나와요. 걸어 나오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죽어 있는 그 부인을 봐요. 부인을 봐. 어떻겠어요? 죽은 것보다 못하지. 인간이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죽어 있는 것보다 못해. 보고 참 자기의 인생을 그 한하면서 또 이 삶의 그 뭡니까 그 참 야릇한 어떤 운명 이런 것들을 원망하면서 죽어 있는 그 아내를 봐요. 보면서 이제 그 소설이 끝나. 그 소설이에요. 거의 신화처럼 이렇게 한 게 소설 아니에요? 여자가 물가로 가다가 안 봐야 합니다. 그래, 그게 낙지라는 소설이에요. 낙지라고 있는데. 네, 낙지라는 소설인데 그 낙지라는 소설 거기에 영화로도 돼 있어요. 나는 영화로 보면 더 실감나. 낙지 못 먹겠네요. 더 먹고 싶은데요. 영화 언제 나온 영화예요? 어떻게 소복해가지고 이쁘던지 그 뭡니까 배우가. 그래서 인생이란 그 옛날 대가족제도의 모순이에요. 그 동의, 가족의 동의. 그래서 시아제만 이렇게 반대해도요, 결혼할 때 조금 머뭇머뭇해서. 왜 그러냐면은 가족이 화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죠, 인간살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준비돼 있어. 이렇게 막 사자는 걸 막 메모에도 막 있는데 한 장만 들어. 저는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줘서는 또 뭔가 모를 것 같아서 갔다 와야 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지금 일부는 내 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일부는 이제 제가 또 전들 그랬는데 아무튼 이 강의라는 거 그래요. 이 하다가 보면은 다 못다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이런 그 크게 보면 이런 어떤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지금 우리는 지금 대가족에서 소가족, 산업사, 농업사에서 산업사에 이제 정부화 사회까지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가도적인 일에 처해 있다. 특히 우리 연배에서 지극히 대중 속에서 고독을 느낄 때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집에 가서 보면은 부인이 저기서 왔다 갔다 해도요, 그냥 그 동화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묘한 어떤 개인, 본의 아닌 개인주의적인 어떤 분위기를 느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운명이고 세상 당연히 그 어떤 형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슬기롭게 이것을 극복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 목적으로는 조금 더 해서 그 말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또 역시 식당에